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반발계수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32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반발계수를 조금 복습을 하고 열린교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발계수를 구할 때 우리는 충돌 직전의 속도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로 구했는데 이 속도의 제곱이 높이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참고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물체가 높이 h라고 할게요. h인 위치에서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자유낙하하여 우리가 지면에 닿을 때 속도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속도 v는 우리 속도의 제곱이 높이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이때 v는 실제로 식은 어떻게 되냐면 EG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v는 속도고 h는 높이예요. 그럼 g는 무엇일까요? g는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있죠. 그걸 중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g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물리라는 과학을 배울 때 이 g가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식만 조금 참고하면서 반발계수를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반발계수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충돌 직전의 속도 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라 했죠. 충돌 직후의 속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속도를 구해서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충돌 직전에는 높이를 쌤이 대문자 h를 쓸 거고 충돌 직후에는 소문자 h를 쓴다면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충돌 직전의 속도는 루트 2g의 대문자 h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 충돌 직후의 속도는 루트 2g의 소문자 h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약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루트 2g랑 루트 2g를 약분을 한다면 여기 뒤에는 루트 h분의 대문자 h분의 소문자 h가 되겠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열린교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테니스 공의 반발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별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활동 방법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4단계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1m의 자를 고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라고 합시다. 전체 1m의 자를 고정한다고 했을 때 테니스 공을 지금 여기 위에 1m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유낙하하는 식으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때 튀어오른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자, 이게 한번 튀어오르고 또 자유낙하하면서 또 그 다음 튀어오르고 또 자유낙하하면서 또 튀어오르겠죠. 그 튀어오른 횟수가 1회, 2회, 3회, 4회가 되었을 때 이 튀어오른 높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쌤이 여기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 센티미터 단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1m에서 떨어뜨렸을 때 처음 올라온 높이를 59, 두 번째 두 번 튀겼을 때 올라온 높이를 51cm 이런 식으로 그 다음 58, 그 다음 57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를 하면 되죠? 4를 하면 되겠죠. 나누기 4를 하면 여기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을 해보면 56.2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 56.25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터 단위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나중에 공식에 대입을 시킬 때 지금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변환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4단계에 있어요. 테니스 공이 튀어오르는 평균 높이를 구하여 뭐를 구한다? 반발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발계수. 반발계수 위에 구한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적어봅시다. 반발계수는 충돌 직전의 속도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인데 요거를 높이로 표현한다면 루트의 라지 h분의 스몰 h가 되겠죠. 자, 라지 h는 뭘까요? 충돌 직전에 어느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1m만큼 1m에서 우리가 자연낙하 시켰잖아요. 그래서 1m 1을 적어주면 되겠고 충돌 직후의 속도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평균 속도를 가지고 오는 거겠죠. 지금 미터 단위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점을 앞으로 두 자리 이동시키면 0.5625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쌤이 요것도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0.75라는 우리가 반발계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0.75.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밑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요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반발계수는 충돌하는 두 물체의 탄성에 따라 다양한 값으로 나타낸다.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공이 바닥에 떨어진 후 다시 튀어오르는 높이는 처음 공이 떨어질 때의 높이에 이르지 못한다. 즉 공이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 높이는 처음에 있던 높이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충돌 직후의 속도와 충돌 직전의 속도를 부등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뭐가 더 크거나 같을까요? 맞아요. 충돌 직전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충돌 직전의 속도가 충돌 직후의 속도보다 더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공이 바닥에 떨어졌거나 다시 튀어오르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더는 튀어오르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충돌은 반발계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된다.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형광펜 한번 칠해 볼게요. 대부분의 충돌은 반발계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된다. 자, 그러면 0과 1은 조금 특별한 경우겠죠. 오른쪽 한번 그림 봅시다. 지금 요거 운석이죠, 여러분. 운석인데 운석은 지구에 떨어진 경우 다시 튀어오르지 않고 땅속에 묻혀 멈춰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충돌한 두 물체가 완전히 합쳐지는 경우는 반발계수가 0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밑에 있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당구 여러분들 쳐봤어요? 당구대 위에서 당구공 A를 당구공 B에 충돌시키며 지금 A가 이쪽으로 가서 B에 딱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되고 B는 이쪽으로 운동 방향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당구공 A는 멈추고 당구공 B는 당구공 A가 굴러온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굴러나간다. 이처럼 부딪히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죠. 부딪히는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될 때 반발계수는 1에 가깝다. 반발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인데 0인 경우에 예시가 운석이 됐고 1인 경우에 예시가 당구공에서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쌤이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수치를 가지고 적어볼게요. 참고. 자, 반발계수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0 이상 되면서 1 이하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반발계수가 1이 되는 경우. 반발계수가 1이 되는 경우 아까 당구대 위에서 당구공 충돌인 경우겠죠.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로 반발 계수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경우 있겠죠. 요 경우는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할 거냐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거예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기 적을게요. 공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반발 계수가 어떤 경우겠어요? 0인 경우겠죠. 반발 계수가 0인 경우. 이런 것들은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충돌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2번이에요. 여기 2번. 2번의 이 비탄성 충돌이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강철구 사이에 완전 탄성 충돌 실험을 나타낼 것이다. 빈칸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 수 있을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 앞에서 한번 배웠죠. 이 경우는 반발 계수가 얼마일 때예요? 맞아요. 반발 계수가 1일 때예요.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정의를 해보고 갈게요. 완전 탄성 충돌은 하기 전에 두 물체가 가지는, 우리 운동 에너지라 그럴게요. 운동 에너지의 합이 있겠죠.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그 다음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어떤 경우겠어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탄성 충돌을 정의를 해봤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하나의 공이 이쪽으로 가서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했는데 오른쪽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공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 빈칸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 수 있을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빈칸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플러스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부분에 강철구 한 개를 들었다가 놓으면 오른쪽 부분에 강철구 한 개가 같은 높이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이렇게 부딪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므로 반발 계수가 얼마겠어요? 어디에 가깝겠어요? 1에 가깝다. 가깝기 때문에 가깝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강철구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남아있는 세 개의 강철구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죠? 쌤이 간단히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간단히만 그려주세요. 일단 강철구가 지금 3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이렇게 3개가 유지가 되고 오른쪽에 몇 개가 날아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2개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릴게요. 2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위 1번에서 강철구를 점성이 강한 찰흙으로 만든 공으로 바꾸어, 이제 찰흙이죠. 찰흙이 나왔습니다. 1개 또는 2개의 공을 들었다가 놓는 실험을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말해보자.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아까 강철공에서는 반발 계수가 1이었는데 여기 있는 점성이 강한 찰흙은 여러분들 반발 계수가 얼마일까요? 예측할 수 있겠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이 점성이 강한 찰흙은 반발계수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아요. 공끼리 부딪히는 순간 5개의 공은 다 같이 달라붙어 움직이게 된다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성이 강한 찰흙은 반발계수가 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따로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식과 규칙 단원을 끝냈고 이제 그 다음 단원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35페이지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단원 이름 보니까 도형과 규칙이 나와 있죠. 자, 오늘 조금만 나갈게요. 앞에 첫 단원인 생활 속의 닮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생활 속의 합동이에요. 우리가 닮음과 합동을 배웠을 거예요. 언제 배웠을까요? 요 두 가지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합동부터 배우고 삼각형의 합동을 배우고 삼각형의 닮음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지금 여기서는 삼각형의 뭐 합동 닮음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합동과 닮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닮음부터 배울 거예요. 생활 속의 닮음이라고 적혀져 있고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에서 도형의 닮음이 이용되는 예를 찾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도형의 닮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두 도형의 닮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닮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았죠. 요거 읽고 넘어갈게요. 한 도형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여기 형광펜 한번 칠해보도록 합시다. 노란색으로. 한 도형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얻은 도형이 다른 도형과 어떻게 될 때 합동이 될 때 요거를 두 도형은 닮음의 관계에 있다 또는 서로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가 이 닮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건데요. 밑에 생각의 창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문제는 2배로 어떻게 했어요? 확대. 두 번째 문제는 반으로 어떻게 축소하여 그려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릴 때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 같은 모양은 지금 가로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모는 종이의 2칸이니까. 세로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일단 2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맞아요.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 4를 한번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2배를 하면 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좀 대충 그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들 사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컵 한번 볼게요. 컵은 가로의 길이가 지금 4, 세로의 길이가 6 이렇게 되어 있죠. 반으로 축소하면 가로의 길이 얼마? 2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맞아요.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컵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닮음은 우리가 어떤 그림이 주어졌을 때 확대 또는 축소하여 원래 있던 그림과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 오늘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 닮음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